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강제 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에 있는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그 특수직무 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소리 많이 들어. 경찰에서 중동을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 민정보고도 몰라. 엄청 마주된 것 같아. 여기 서가 있는 분들 혼자 하시면 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 아직 그만두실 겁니까?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00시부터 6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법원이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접종 부작용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잔여 백신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가까스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목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대권 경쟁 구도는 21일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관계 설정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 2건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내용과 함께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는데 이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2건 더 불거졌습니다. 유족 측은 1년 전쯤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가 숨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가운데 한 명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이중사로부터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2명과 2차 가해 의혹 대상자 등 모두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강제 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부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이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진 배경과 구속된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가 2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이유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군은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간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건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보다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단 소환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그런데 숨진 여군 부사관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또 은폐 의혹의 그 배경에는 방역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한 군 간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이모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난 3월 초 전군에는 코로나19로 회식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중사를 불러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끌려갔던 이중사는 결국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중사가 곧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쩐 일인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 간부들이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에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사의 남자친구에까지 압박을 가한 점으로 미뤄 이 같은 회유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 자체도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의혹은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피해자의 명예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강조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각기각층의 민간 추천을 받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공군 지휘부 등 군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휘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해서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홍성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과정부터 2차 가해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과 경찰에 대한 성폭력 특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쇄신 방안을 내놓으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휘 라인의 의미가 상급 지휘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공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욕설과 폭행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입니다. 이 전 차관은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먼저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기사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지난해 11월 6일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입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대상. 택시기사는 이전 차관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가법상 폭행 혐의를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뒤 이전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이전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하며 1,000만 원을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왜냐면 영상이 있어. 난 다 봤는데 그 사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이전 차관은 영상 속 인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이 맞다면서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건 합의금 명목이었고 영상 삭제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시기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이렇게 조직적 무마,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처음 봤던 경찰 수사관이 그 영상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윗선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 A씨가 확인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기사에게 A씨는 폭행으로 목덜미를 다친 사진을 다시 보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봤다는 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서 내부 CCTV를 분석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이 영상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받지 못해 단순 폭행으로만 파악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에 있는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그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하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사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전 차관은 취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엿새 만에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고집하자 우리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30여 명이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고 아예 도쿄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드러낸 독도 침탈 야욕에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론부터 나왔습니다. 강하게 목소리를 낸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 위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 노력이 먼저라면서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일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이게 못된 행태이거든요. 보이콧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2명은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접수하고 설득부터 하겠다는 방침으로 올림픽 불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본의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자칫 극단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치권은 당분간 국제올림픽위원회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보이콧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계는 올림픽 보이콧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독도 문제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체육계는 말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해 도쿄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 염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다르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치하고 스포츠는 또 다른 분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올림픽에 불참한다면 자칫 IOC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받으면 대한민국 대표가 아닌 중립국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이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한국이 제기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국내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일본에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치밀하고 오히려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킨다라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에 필요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박종우 선수에 대한 징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독도 표기 삭제, 두 사례 모두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금지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OC도 일본의 이 부분에서 정치적 행위로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IOC가 그렇게 하면 일본도 당연히 그걸 수용해야 되는. 올림픽에서 독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IOC는 일본의 항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왔습니다. 들끓는 국내 여론 속에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은 IOC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자문해온 전문가회의 수장이 대유행 속의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는데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넘게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조언해온 오미 분과위원장. 예상 밖의 강한 어조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놨습니다. こういうパンデミックのそういうところにやるということが普通でない、かなり厳しい責任をそれぞれの分野、オリンピック委員会も政府もやらないと一般の市民はついてこないんじゃない。 이뿐 아니라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회를 일본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게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을 포함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직접 관여해온 전문가 회의 수장도 올림픽 개최의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選手の方のリスクは極めて低いと思います。ジャーナリストのいる、それからスポンサーのこともいる、政府の関係者の要人なんかの人がいる。
この人たちの管理は私はそう簡単ではないと思います。 오미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최도시 도쿄도 의회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올림픽의 냉랭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無観客開催や再延期など感染状況を見据えながらあらゆる可能性を想定し、感染拡大の懸念を払拭できない限り、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延期できなければ中止するしかないと考えます。 스가 총리는 국제사회에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분배를 위해 약 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최의 회의적인 각국 여론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라앉히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야구 대표팀은 이미 올림픽 예선에 불참을 선언했고 미국 정부도 선수단 파견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긴급사태 기한까지 감염 상황이 얼마나 진정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정부는 6.4 天安문 민주화 시위 32주년을 앞두고 나온 희생자 단체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당시 선택이 옳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지난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정치 풍파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오늘날 중국의 성취가 그때 선택한 발전의 길이 옳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콩 명보는 지난 1989년에 발생한天安문 시위 희생자 유가족 모임이 성명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야권 선두주자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21일 전후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직자인 만큼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다른 주자들의 선언 일정을 피해 날짜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후가 공식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는 17일쯤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경선 연기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달 초로 예정됐던 대선 기획단 출범이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예비 경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공식화 시기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입당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 입당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100넘버 2번, 그러니까 2번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소규모 참모진을 꾸리며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보수의 텃밭이자 또 당심을 대표하는 지역인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제히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당심에 호소했는데 다만 사면, 탄핵에 대한 인식차는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박정희 정권 때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소환됐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공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은 물론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도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총본산입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치졸하고 참으로 치사합니다. 즉각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영입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이어 이러한 다름을 인정해 공존할 수 있다면 더 큰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설익은 리더십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영남당 논란을 두고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발목을 잡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 더 당당히 대구 경북을 밀어줄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가장 2명이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안전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간 뒤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 차는 자전거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는 5분도 안 돼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이 많이 됐어. 경찰이 막 주민등록 번호 물어보니까 뒤숭뒤숭해 자기 민정번호도 몰라. 완전 마취된 것 같아. 여기 서가 있는 모습을 혼자 중얼중얼 그러더라고요.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안전관리가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후 9시쯤 사고가 났지만 인근 신호등은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 전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수년 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니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차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신호등 전멸 시간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단속 카메라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된 건데 구 부회장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3월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직 그만두실 겁니까?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자신의 BMW SUV를 몰다 벤츠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뒤를 쫓은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의 차를 막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또 달아났습니다. 구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2번이나 일부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질타하며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구 부회장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선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불거진 승부 조작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까 프로야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삼성 투수 윤성환이 경찰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법 구속처는 인정하세요?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성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겠다고 제안하며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윤성환이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1회에만 이례적으로 사사구 4개를 내줘 승부 조작 정황이 생겼고 KBO도 특이한 경기로 분류해 선수와 면담하라고 삼성구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성환은 구단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방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기가 윤성환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출전 경기들을 훑어보면서 승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LG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 제명된 프로야구계는 5년 만에 다시 승부 조작 파문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7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고 있는데 대구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74명.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해 3월 19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30.3명이 감염됐는데 수도권 17.1명보다 43%나 많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00시부터 6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주춤하던 확산세가 늘어난 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술집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영향이 큽니다. 식당과 목욕탕, 구청 등 주변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에서 40대이고 접촉자 감염도 잇따른 탓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 노출 동선과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확산되어 우리 지역의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과
무도장 같은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또 환자 급증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60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7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는데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했던 1,400만 명 접종 계획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의 한 내과 앞이 백신을 맞으러 온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3시간 만에 50명 가까이 맞았습니다. 방송 보고 알아서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를 했고 날짜 좀 땡기기 위해 가지고서 직접 여기 병원에 전화해서 하루 땡겼습니다. 남는 백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가 지인이 양보해 다시 병원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마침 이제 부부셔가지고 동시에 맞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남는 백신을 제가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많이 맞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70살에서 74살까지 고령층 예약률은 80%를 넘었습니다. 60살 이상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예약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작용 우려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위험할까 봐 안 맞았잖아요. 근데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예약하고 다 맞고 막 그랬어요. 정부는 이 추세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목표로 늘려잡았던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거리두기 참여 또한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는 만 60살에서 64살까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한 뒤에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추가로 5명 나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돌파 감염 사례 9명은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이며 접종 완료자 214만 3,385명 대비 0.0004% 수준입니다. 신규 돌파 감염 사례 5명은 모두 70대에서 80대이고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입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잔여 백신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일부터 60대 미만은 잔여 백신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했다가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정정한 것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만 30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추진단은 고령층 접종을 늘리기 위해 예약 마감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60세 이상만 예비 명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적용 시점도 처음엔 4일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9일로 정정했습니다. 그 예비 명단은 6월 9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6월 4일부터는 SNS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 일부 의료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의 불만과 푸념이 쏟아졌고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에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예방 접종 센터의 상황과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접종 예약 당사자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방역 당국은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의료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유예 기간 중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30세 이상 60세 미만은 앞으로 잔여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당일 예약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얀센 백신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얀센 접종을 예약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얀센 백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빨리 정리를 해야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분들이 바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선 대선 계산기란 표현을 썼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근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인데요. 뉴스나이트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하고보다 좀 더 바빠지셨어요, 뉴스를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 지금 저희가 소개를 시사평론가로 소개를 했는데 당분간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직함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별도의 직함이 생길 예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시사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근황 여쭤봤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열차가 6월 중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뭐 경선 연기론 주장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죠. 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빅3의 이제 셈법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원래부터 일정대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선 일정에 쐐기를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 계속 새 후보군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지지율을 갖다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후보군이 나오면은 당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빅3 구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진입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좀 네. 그런 점에서 원래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원래 후보 등록일로 예정되어 있는 21일 이 전후를 해서 빅3가 다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일이 21일이고 지금 잠시만요. 화면 그대로 놔주시고 지금 경선 연계 입장이 왜 나오냐면 아무래도 지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만약에 경선 연기가 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구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이 자발적 또는 인위적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경선 연기가 되면 뭐 9월 이후까지도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후보들은 경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인 물밑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결국 친문 진영에서는 확실한 친문이 아니라 비문 색채가 뚜렷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문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다음 순위를 계속해서 국권을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 네. 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계속해서 대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원조 친노잖아요. 이렇게 되면 친노 친문 진영의 이 당심이나 민심이 한 곳으로 결집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경선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재명 대항마를 찾겠다는 친문 진영 내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인 셈인데 만약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가 용인하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용인하지 않게 된다면 마음이 급해진
다른 후보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강도, 센 강도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게 되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이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네거티브 경선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도 변수지만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워낙 뭐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란 돌풍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경선 어떤 시간표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게 보수 주류를 갖다가 바꾸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어떤 탄핵의 성격 이런 네. 것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치권을 주도해온 게 민주당의 주류,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주류인데 이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뭐 물결이 휩쓸려 가듯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고 상황 변화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기성 정치권의 판바꾸기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민주당 안의 주류와 비주류의 판바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준석 돌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석 변수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출마 경선 연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유력 주자인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반대 속에서 과연 경선 연기가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경선 연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지율 1위인 이 지사가 경선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달 초로 예정이 됐었던 건 이제 대선 기획단 출범 아니었습니까? 중순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경선을 연기할 마땅한 명분이 일단 없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대선 기획단은 조금 연기됐습니다만 정말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선이 연기될 것이냐 마느냐보다 제가 만약 이재명 지사에 참모라면 이재명 지사 캠프라면 네. 과감하게 경선 연기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후보의 여유가 사뭇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제가 시사평론가로 했을 때 경선 연기에도 이재명 대세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선 연기까지 하고 뭐 물밑 단일화 등을 통해서 친문 단일 후보 냈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민주당 친문 비문 모두의 승복을 다 받는 원팀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정이 사실 원칙상 맞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 네. 경선 연기로는 이미 불거진 마당에 연기를 하지 않고 원래 일정대로 다소 일찍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겁니다. 예. 일찍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면 선출된 이후에도 과연 친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전략가들이나 당원들이 과연 온전하게 100%의 마음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 전 이게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서 가라. 상대가 원하는 걸 과감히 들어주면서 그래 연기합시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이 대인의 풍모를 느끼면서 이재명 지사를 더 많이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지도부밖에 모르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재명 지사 측에 차라리 받아들이시라.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나 민주당 어떤 원칙적으로나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 입장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그런 조언이 가능하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일위의 여유라고 한다면 뭐 여유롭게 이제 친문까지 안고 가라.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준석 변수라고 하는 게 2030 세대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때 상승작용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동안의 부동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뭔가 민주당이 새롭게 돌풍을 일어날 기제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바람에 같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기류를 같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 들어올 때 노줘야지 괜히 연기했다가 어디서 또 역풍이 맞을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 만약에 내가 참모라면 저는 빨리 경선을 같이 하는 게 지금의 이 돌풍 바람을 함께 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보면 일단 지도부가 판단해야 된다는 후보들이 있는데 지도부가 판단한다면 그 기준점은 어떤 게 될까요? 고려한 어떤 대목들이 있다면? 첫 번째 기준점은 원칙인데 이 원칙은 당헌 당규입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는데 매우 큰 역풍을 맞았죠. 그 아픈 경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 당규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면 용인이 되는 법인데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당원, 권리당원 다수는 사실상 친문 아니겠습니까? 경선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경선 연기 쪽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무적인 명분을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만약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국민의힘과 우리도 일정을 맞추겠다. 이것만한 명분이 없는 셈이죠. 그러면 충분히 돌파는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지도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경선 연기론을 띄우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입으로 이건 부당하다 말하는 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주변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일부 다른 의원들, 분당의 김병욱 의원 등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대선 주자로서 적절치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돌파가 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 친문 당원들, 그러니까 문자 열심히 보내고 게시판 열심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지도부를 대단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압박을 송영길 대표와 이 최고위원들이 견뎌내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위원은 친문이 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을 사실상의 결정권을 지닌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소위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가자, 일정대로 가자예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든지 다른 주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연기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당의 좀 고민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그렇죠. 다른 갈래이긴 하지만 여기도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소위 말하면은 원칙 이런 부분들이 원칙은 원칙인 거고 공정은 공정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했다고 치면은 윤석열의 입당이 만약에 늦어지면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 결국은 주도권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현실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그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양강 구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오차 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조사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5월 31일과 6월 1일, 6월 2일 사흘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사흘씩이나 걸리진 않아요. 그럼 실제 조사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서 거의 응답을 다 얻었을 것이고 여론조사에 응답 잘 하지 않는 소수의 표본을 기다리느라 6월 2일 하루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금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희동에서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 뭐 저도 있었습니다만 또 과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를 낸 건 6월 2일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접해진 것은 6월 2일 오전 이후입니다. 그 같은 자맹을 깬 행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기에 이런 생각이. 그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 회동은 반영이 안 됐지만 그 전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한 뭐 전화 통화라든 그런 거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치 일정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반영 안 된 조사를 지나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반면 또 다른 조사가 오늘 하나 발표됐는데 MBN과 매일경제 조사를 보게 되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3.8%, 이재명 지사가 34.1%, 9.7%라는 훨씬 더 큰 격차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갑니다. 이 조사는 6월 1일과 6월 2일 양일에 걸쳤기 때문에 적어도 6월 2일에 이 모종린 교수를 만난 소위 연희동 이슈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다는, 반영이 되었다는 조사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잠시만요. MBN 조사 결과도 좀
올려주시죠. 지금 자막으로 네. 나오고 있네요. 아,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주 응답자가 모집된 저 MBS 4대 기관 여론조사보다는 6월 1일과 6월 2일 양일간 조사된 MBN 매경 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전화 면접 조사냐 ARS 조사냐 조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가급적 최신 일정을 반영한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설명해드리면 앞선 조사 결과는 5월 31일부터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까지 진행된 것이고 또 후에 말씀드린 건 6월 1일, 2일 어제까지 이제 조사 결과인데 장평론가님은 최신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 노출도에 따라서 지지율이나 또는 적합도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노출도가 없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뭐 그 요동치는 지지율 이거는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눈여겨볼 지점은요. 이재명 지사가 꾸준하게 20% 초반이었는데 지금 20% 초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는 20% 지금 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그동안에 꾸준하게 20% 초반대였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정세균 전 총리나 벌써 지금 몇 달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지지율의 상승을 못 일으키니까 민주당 지지층,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 정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 변화가 요동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보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상승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여론조사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만 따로 떼놓은 조사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32.2%, 이낙연 전 대표 13.2%,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5.1%. 이 조사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6월 초에 이제 이루어진 조사 결과인데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 좀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세균 전 후보가 전 총리가 굉장히 상처가 아플 것 같아요. 이 조사에서. 왜냐하면 벌써 총리 그만두고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지지율의 어떤 반등을 못 이뤄냈는데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정세균 총리 다루는 후보들 가운데서도 네. 유독 정세균 전 총리가 소위 그 조국 전 장관 또는 친문 진영의 구애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당사자가 딱 등판하니까 원조가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싹 쏠려버렸어요. 추미애 전 장관으로. 네. 이렇게 본다면 정세균 전 총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소위 말해서 저희 그 당내 강성 세력에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뭔가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 다만 지지율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건 지켜볼 대목이 되겠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상황을 뭐 추정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추 전 장관 입장에서도 고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등판 가능성이 어떤지 그리고 앞서 나온 범여권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추미애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로서 제 소견이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도가 맞아떨어집니다. 열린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야 되고 대선 단일화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 가능한 오래 언론에 노출되고 싶겠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을 참여하게 되면 컷오프의 위험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낮은 지지도가 나올 경우 본인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전 총리를 이겼다는 게 정 전 총리 측에서 뼈아플 일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5% 지지율 나왔는데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거의 한 정당의 단일 대선 후보로서 최종 단일화 직전까지 계속해서 대선 후보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미디어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통합을 내세우겠죠. 일정 부분 지분을
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또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열린민주당으로 대선 후보 출마 어찌되었든 반드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게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는 일정 부분 소구력을 가지겠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 민심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 내로남불을 한번 심판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아니 회초리 때렸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과 무당층 또 2030의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정치권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하고 지금 부각되는 걸 내심 반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논란과 관련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견제하기도 했고 이후에 또 민주당 여당 안에서도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세 주의가 좀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자명이 또 끝난 것과 맞물리면서. 네, 뭐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등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검증의 시간이 이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네. 보겠죠.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 아직도 본인 입으로 뭐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 앞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장혜찬 평론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합법으로만 지금 몇 달을 버텨오고 있는데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검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겠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출발하게 된 원인이 소위 그 문서 위조잖아요. 표창장 위조.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도 똑같은 문서 위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됐고 한 사람은 뭐 3대가 지금 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똑같이 조국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윤석열에게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예상되는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게 공세 수위가 좀 높아지다 보니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도 정치인들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라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변호인단으로서의 입장인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모든 법적인 대응을 장모 측 변호인단이 일임하고 있다. 변호인단에게 일임을 했다.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활동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일관된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단은 그동안 사실 언론 대응, 미디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법조인들답게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재판장에서 말을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공보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여권의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해도 너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부터 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의 힘을 이용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항변을 하고자 변호인단이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 입장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반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은 결이 다르다.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그럼 말씀을 말이 드리고 나온 싶습니다. 김에 그 대목은 어떻습니까?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윤 전 제가 총장. 사실 그 발언의 원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식 입장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활동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장모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꾸 잊고 넘어가는 하나의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본인의 검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서 이 장모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꼼꼼하게 들여다본 끝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도 중앙지검장 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여권 코드가 짙은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수사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왔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 무혐의 처분하도록 놔뒀겠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아직까지도 무혐의 결재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예측이 안 됩니다.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예.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성윤 지검장이 이미 인증해줬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렇다 보니 이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처가 관련 의혹에 좀 지금까지는 달리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에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나서 교수님께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첫 번째 방식과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해도 이 정권이 탈탈 털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라. 전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진실성이 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 사과를 하면 될 일을 이 좀 격식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50이 넘어서 장관을 간 분이에요. 당신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재임하고 있었을 때 관련된 일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묵냐는 거지요.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른바 윤로 남불,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나면 불륜 또 내수 남공 이런 또 사자성어도 있더라고 만들어온 사자 프레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성토를 하기 시작한 이것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뭐 여권 수뇌부가 다 나서가지고 질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되면 그때 얘기할 사항이었는데.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전달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도 팩트라고 얘기하셨는데 검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수사를 무마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랬는데 도양대 표창장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표창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왜 검사의 지위를 이용 안 했으니까 나는 다른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뭐 그 아들의 글씨가 악필이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윤 전 총장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잔고증명서 위조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사과할 건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의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표창장 위조나 또는 허위 인턴서 작성 같은 경우 1심에서 현재 유죄로 선고된 것은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조민 씨의 부모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다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 뭐 해운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하고 이런 정황들이 다 판결에서 사실이라고 일단은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서 지위를 행사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 어떤 다른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낼지는 고민해야겠으나 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을 동일하게 무리하게 민주당 측에서 묶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진영이 더 큰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행보까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기호 2번으로 등판할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굳어지고 있는데 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네, 입당이. 지금 이제 만났던 분들의 전원이라 이걸 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만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전원들이 곧 입당할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시간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뭔가 입장 표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제 그동안에 예측들을 해 왔는데, 뭐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이게 지금 정치권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바로 뭐 제3지대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이제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제 그 발표를 할 텐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언제쯤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론가님 아직 어떠세요? 단언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많은 조언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뭐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옆에서 그래도 지켜본 바 결단을 하면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진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는 게 이르다. 만약 결정을 끝낸다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 과감한 속도로 직진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숙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라서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 만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입당을 확실히 마음을 정했다던가 또는 뭐 6월이나 7월 시기를 정했다던가 하는 것은 좀 앞서 나가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그동안 지지했던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의힘을 비토하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면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되었다면서 그 떨어진 지지를 만회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 일정 부분 이 중도층, 무당층이 이탈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다 더 중간으로 나아가는 정당, 중도지향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면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국민들이 윤 전 총장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무조건 정당의 어떤 지지 성향이나 유권자 성향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굳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중정당은 항상 잘 될 때는 중도층을 많이 포섭하고 위기에 처할 때는 강성 지지층에게 기우는 편인데, 일부 실망하는 국민들이 나타나도 그 실망을 다시금 만족으로 또 반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장평론가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긴 하지만 오늘은 시사평론가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윤 전 총장이 당내 어떤 국민의힘 경선 직후에 아무래도 입장을 좀 표명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혹시 이 자리에 들으셨는지. 경선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국민의힘?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당대회. 하지만 뭐 지금 공식적으로 특정 이 당대표 후보 주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만 예. 뭐 누가 당대표가 됐다, 뭐 어떤 게 있다고 해서 막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 자신이 체감하는 국민의 열망을 느끼고 결정을 내린다면 뭐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다른 상황을 떠나서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과 여당 초선 의원들의 회동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 네,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내놓은 일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만나가지고 물어볼 게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왜 조국 장관 임명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뭐 지금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당 대표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좀 매듭을 짚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뭐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따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했던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오히려 이제 청와대가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그 국정 협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이제 그 관심을 끌지 못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주로 좀 민감한 뭐 조국 전 장관 논란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주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 보니 쓴소리가 좀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젊은 사람으로서 이 초선들의 얌전한 행보가 좀 아쉽습니다. 모든 변화는 파괴를 수반합니다.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 5명, 2030 의원 5명이 그 파괴를 수반하려고 시도를 했죠. 네. 하지만 이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앞에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내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구구절절 해명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냈다고도 하고 그 이후로 잔뜩 겁먹은 초선 의원 5명과 나머지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슈는 아니겠지만 송영길 대표의 사과,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반쪽짜리 사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을 보듬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조국의 마음을 보듬은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초선 의원이라면 적어도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이라면 비록 친문 당원이나 친문 의원들의 엄청난 반대와 반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저 자리에서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조국 전 장관의 불공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처 입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저희도 다시 민생을 더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웠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제가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결과와 무관하게 파괴를 수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 전체에서 아주 파괴적인 그러나 아주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시점에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에 가서 민감한 부동산 세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조국 이야기만 못했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파할 이야기는 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기 위해서 2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풍경.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당이 더 역동적이고 어느 정당이 더 변화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할지 초선 의원들 특히나 2030 국회의원들이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평론가님 말한 대목에 대해서 여권 안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네,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아직 조율되지 않은 당내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6월 말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지금 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서 얘기 꺼내기가 좀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 대통령한테 사과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비겁하다 그러면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기 후보들한테 우리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그다음에 앞으로의 청년에 대한 공정 정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초선답고 발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야멸차게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왜 사과 안 했냐,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도 엄청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에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사과하라는, 반성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도 두 분의 얘기를 토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심이 좀 집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TK 방문 눈에 띄긴 했는데 어땠어요, 그 분위기? 글쎄요, 현장 분위기가 예전처럼 노래도 부르는 후보도 있었고요. 분위기 자체가 예전처럼 뜨겁긴 힘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의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장의 열기나 당원들이 모여서 내는 분위기보다는 어떤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TK가 예전부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것이고 지금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나 여러 당원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각양각색의 의견들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많은 주목이 좀 젊은 주자인 이준석 후보에게 집중되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좀 달랐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소위 말하면 정치권에 영입해 준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지만 탄핵은 뭐 불가피했다. 여전히 입장이 똑같다. 이런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TK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새마을 운동이 좀 소환되기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도 좀 자극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장평론가님 의견이 궁금한데. 저는 TK 지역의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그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 물론 여러 가지 공가에서 과잉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꼭 연결될 필요가 없는 무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TK 지역에 가서 새롭게 박정희 정신을 말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고 싶진 않고요. 네. 다만 이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박정희 정신의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계승해서 그걸 미래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대안적인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당 대표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화면에 띄워놓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당심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들 좀 총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준석 바람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대표급 중진 의원들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못 쫓아가는지 알겠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새마을운동 노래 부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찾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쫓아갑니까? 이준석의 바람의 시작은 2030 세대가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몇 년 전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향수의 출발점이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걸 가지고 그 민심에 기대해서 이준석 바람을 누르려고 한다?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진짜 그 조선 때 이게 또 언제적 얘기냐 이런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를 갖다가 한다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독주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너무나 대별된다.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의 역동성, 그다음에 어떤 변화, 심지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제 탄핵은 뭐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식적, 사실 일본은 상식이거든요. 네. 이 상식조차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이길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미 뭐 당대표 경선은 끝난 거 아니냐. 다만 최고위원 경선이 문제예요. 최고위원은 지금 이준석과 같은 최고위원이 없습니다. 결국은 강경 보수, 기존의 그 지도 그대로 다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당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얼마만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당대표 된 이후에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한 건데 이런 소신 발언에도 TK 지역 안에서의 어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돌풍은 이어질 거라고,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였다면 네. 상상하기 힘든 그림입니다만 지금은 우리 호남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TK 유권자들, 당원들도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인가, 이 고민을 아마 TK 지역의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이 과거처럼 아주 반감을 끌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반감은 발생시키겠지만 그보다는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들이 TK에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치 앞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네. 또 정치평론가로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방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분석한 박 교수님 발언을 보니까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맞은편에서 참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이 영입하기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탄핵의 강을 지나지 않으면,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영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제발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이준석 전 후보가 탄핵은 뭐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하면 모두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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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손을 들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온다 온다.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왜 또 나왔냐고 부당의 마음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 하면 저 나경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도권을 구성이 이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보면 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또 절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으셨었죠,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껄끄러워진 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 경고도 징계도 받고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나경원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을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하시니까 이제 끊겠는데요. 혐오를 했으나 혐오 발언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하고 제가 계신데 여기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이즘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신입니까?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이버 본사의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10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네이버 본사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입니다. 통유리인 사옥 외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설거지하는 개수대까지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깥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1심은 기준치보다 많게는 2만 9천여 배에 이르는 햇빛이 반사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진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로 10년째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반사된 빛이 해당 아파트에 상당 시간 유입되고 밝기도 강한데 2심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따지면서 독서나 바느질에 방해되는지 등으로 너무 좁게 본 건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판단하지 않았던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차단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얻을 이익과 네이버 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보라며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법원이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30여 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12년 만에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엔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서장급 고위경찰 간부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총경은 수년 전 한 사업가에게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난달 22일 전문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감염 상황이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해커가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시장도 서초구가 한 달 내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 대책 직전 수준까지 회귀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에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노원구가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0.22% 올라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송파와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시흥시가 0.91% 급등하며 수도권이 0.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부과를 피해 6월 전에 집을 팔려던 절세 매물이 팔리면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거란 분석입니다. 시세 혹은 그 이상으로밖에는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일부 거래권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6% 오르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0.26%나 급등하며 한 달 내내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주변 지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철거 유수요가 몰리게 되면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인천 계양 등에서 사전 청약을 시작하고 전국에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급 물량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막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자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가격 등 신고 정보를 과세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임대 가격과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얼마나 반영이 돼가지고 나한테 나올지는 아직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공개되며 세금이 오를 수 있고 결국 이 부담을 집을 빌린 사람에게 미룰 거란 얘기입니다. 2월이나 7월이나 할 거를 뭐 미리 다 계약 썼죠. 다 나중에 세금
세금 징수하는 거 아니냐.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어요. 관리비에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신고한 정보를 세금 부과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공개되면 집을 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세 등 추가 규제에 대한 집주인들의 우려가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관리비라든가 아니면은 또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 효과들이 계속 최근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어서 임대료 안정에는 그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3년 만에 폐지된 임대사업자 제도와 같이 연이은 부동산 실책 속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세 정보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진 데 힘입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3.2포인트 0.72% 오른 3,247.43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3,249.3을 돌파하는 듯했지만 막판에 소폭 밀려 사상 최고치 경신은 미뤄졌습니다. 외국인이 2,38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선물을 1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는 2.5% 가까이 오르며 8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최대인 1,110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기관은 4,51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백신 접종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 내성, 깜짝 놀랄 만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의 동력이란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근거해서 지난달에 기록적으로 팔았던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하나투어 등 여행과 대한항공 등 항공, 레저 같은 이른바 경제재개, 리오프닝주가 주춤했지만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포함을 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 주식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해 990.1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노린 사기 행각도 등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품공업 영업사원을 사칭한 인물이 SNS로 약사들에게 접근해 타이레놀을 공급하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인물은 타이레놀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겠다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일부 약사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독자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내놓고 미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중국 인구 때문에 초기는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독자 생존의 상징적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등 미국이 지배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즉 OS에서 완전 탈피를 선언한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훅멍이라는 스마트폰 OS를 따로 만들어 정식 출시했습니다. 非常高兴能够代表华为消费者业务向大家发布最新的鸿蒙操作系统。 훅멍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 TV,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 내부 등에도 깔아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도 겨냥한 겁니다. 화웨이는 훅멍 OS를 연내에 스마트폰 2억 대와 다른 기기 1억 대에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我们能够跟
更多的知名的品牌进行了互联互通比如说空调、加湿器、灯光、锁、安防设备等等。 이를 위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물론 가전업체 메이디, 드론업체 DJI 등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 독자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咱们的技术的发展也会更快，更新换代也会更快，也会普及到更多的咱们人民的群众。主要是我觉得手机好用就行，所以对这件事没有太大的期待，也没有那么多的关注。 문제는 독자 OS를 사용하면서 다른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은 막힌다는 겁니다. 중국의 다른 제조업체들이 적극 참여할지도 아직은 변수입니다. 여기다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판매 규제로 이미 스마트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립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제재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우선 중국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사용될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은 미국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에 의해 뚫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모든 형식의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지만 열차 통제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아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잔뜩 끼었고 오락가락 비도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는데 내일은 비가 모두 그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3도, 대구 27도로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 중에 비가 모두 그치고 아침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는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겠지만 영서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